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지난주까지 4주간 제가 강조분과 관련된 강의를 좀 했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6번의 강의로 이번에는 이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관심들이 많으실 만한 차트 분석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 이런 장세에서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차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차트를 좀 눈감땡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제일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실전적인 팁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작정입니다. 총 6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동평균선, 오늘 이동평균선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일목균형표, 그리고 보조지표, 또 이제 뭐 보조지표들을 좀 여러 개를 중첩해가지고 쓰는 방법, 또 실전 트레이딩 팁까지 이렇게 6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강의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차트와 관련된 다른 데서 얻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했다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보다도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좀 먼저 안 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양봉이었기 때문에 상방 매물대에 진입을 했다 말씀을 드렸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더 가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었죠. 그 후로 빠졌죠.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경제지표 발표가 다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재차 확대 가능하다. 그 이후로 빠지더니 코스피 뭐 전저점 깼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전저점을 장중에 깼습니다. 변동성 이런 구간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오는 경우들이 뭐 자주 있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패턴이 완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7월 중순 이후 9월까지 상승장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이제 뷰는 제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시장 진단 잠깐 좀 해보면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살짝 좀 뭐 반등 같은 흐름들 요 근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강했어요. 양봉에 그리고 뭔가 좀 이런 거 보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포화형 이러는데, 전일의 몸통, 음봉 몸통을 잡아먹는 그런 양봉입니다. 이런 걸 내면서 상승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잘 나온 흐름이에요. 물론 이게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런 패턴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흐름 자체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흐름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 패턴이, 이런 봉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바닥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나 실적을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발표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며칠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다. 장중에는 또 외국인들이 뭐 사는 어떤 동향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삼전지가 바닥 잡으면 아무래도 지수가 바닥 잡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들이 뭐 계속 있기 때문에 7월 달은 변동성이 늘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7월 달은 바닥 그리는 작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지기만 했죠.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7월은 아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온 듯 했다가 또
미뤘다가 또 반등이 나오다 이런 것들이 7월 내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벤트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당장에 뭐 그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6월에 대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빠져 버리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용이 나쁘다. 공급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공급망란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용이 나빠져 버리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좋아야 되는데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고용지표가 나빠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CPI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CPI가 좀 높게 나와도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다 봐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많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FOMC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권도 인플레이션과 금리권은 시장에서 이제 영향력이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GDP 속보치. 7월 달부터 이제 6월 달에 1분기에 대한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역성장이에요. 만약에 2분기까지 역성장이 되게 되면 이건 리세션,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역성장이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온다 이래서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고용지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 중요하고 CPI나 FOMC는 이제 그다지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게 요 순서대로 지금 발표 이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고 CPI, FOMC 때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다면은 시장이 살짝 반등이 좀 7월 달에 초에 나왔다가 GDP 속보치 때문에 또 살짝 가라앉았다가 속보치 만약에 역성장 나오면 한번 훅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잡아 올려서 어차피 확인했다 그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7월 하순부터는 이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시작이 좀 되는 그런 증시가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쌉니다, 여러분. 가격이 싸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밸류가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시장 밸류보다도 지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 전에 이제 19배였던 게 PR이 지금 15배 수준까지 빠졌으니까 분명히 가격적으로 싸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 잠깐 좀 차트를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코로나 바로 그 이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까지 거의 빠져 있죠. 거의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2250 정도면은 여기까지 빠지는 거니까 바닥을 좀 그릴 걸로 보는데 거기까지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좀 빠졌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권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S&P 500이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S&P 500이 이런 흐름 가령 이렇게 왔다가 다시 3,900 한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이거 쌍바닥 완성이죠. 근데 S&P 500이 오늘에라도 가령 21선만 회복을 해줘도요. 여기 20일 이평선만 회복을 해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 좀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하냐? 일단 가격은 싸거든요. 지금 싼 구간까지 빠졌고 싸다 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까지도 이미 선반영이 된 가격이라 봅니다.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그러면은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싸게 빠졌다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도 불안감들, 공포감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극복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심리장세예요, 심리장세. 극복되었다라는 어떤 이제 그 표가 어디 나오냐면은 결국엔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차트가 참 중요한 거고요.
차트가 제대로 바닥 패턴을 만들어내야만 시장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뭐 시장 전략 관련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차트 강의를 들고 나왔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차트는요, 차트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심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큰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흐름이 지금 우상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세에 대해서 심리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가 중요합니다. 또 지금 장세는 방향성이 없는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죠. 당분간. 지금은 하락 장세예요. 하락 방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왜? 바닥 패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뭐가 오겠어요? 조정이 들어오다가 가격 조정이 들어온 이후에는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무방향 장세가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방향성 없는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구간마다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단기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승까지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 또 꼬꾸라지고 하는 것들이 아마 내년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쭉 올라가던 대세 상승장 이런 데서는 뭐 차트의 유용성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웬만한 데서 잡으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조금만 시간 걸리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유용한 거 거기서 차트를 보긴 해야 되지만 차트의 유용성이 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차트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장세에서는 차트로 타이밍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차트에서 타이밍 여러분 뭘로 잡아요? 뉴스로 잡지 않죠. 차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좋은 종목 먼저 우리가 내용적으로 좋은 종목 먼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좋고 견실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좋고 견실한 종목들은 일단 골라놔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밍이 왔을 적에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트를 꼭 알아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기법이라는 게 배우는 게 결국 뭐예요? 타이밍 아니겠어요? 매수 타이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수 급소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매수 타이밍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또 매도의 급소, 매도 타이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차트로 배우지 않습니까? 차트가 중요하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강조 분해서 분자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뭘 기준으로 해요?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이제 분할 매매 비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기준으로 어떤 급소자리에 들어갔는데 빠지면은 똑같은 급소가 형성이 됐을 때 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할 진입 방법에 대한 기준이 또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략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장세에는 가격보다 왜냐하면 가격은 싸다. 차트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르면은 대응이 안 되죠. 마냥 공포스럽기만 하고 또 마냥 또 뭐 올라갈 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장세 이렇던데요. 시장 반등이 또 한번 나오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마냥 갈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차트를 딱 보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예상도 할 수가 있고 대응도 할 수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아마 내년까지는 이제 실적이 뭐 어쩌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차트가 될 겁니다. 단지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분이죠. 강조분.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강한 종목이죠, 이게. 종목이 최우선입니다. 종목 이상한 거 골라놓고 차트 갖고 자꾸 들이대봤자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수급수라고 배웠던 여러 가지 차트 기법들 왜 안 맞을까, 왜 안 맞을까? 종목이 우선시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상한 종목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든가 또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세력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차트 기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어떤 차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차트라는 것은 시장이 매수, 매도의 그런 힘 같은 것들이 서로 공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내는 흐름이 바로 이 차트예요. 매도하려는 측과 매수하려는 측이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면은 조금 올라가는 차트가 되고 그날 좀 오르고 가격이 매도세가 더 강하면 그날 좀 더 빠지고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차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세력, 몇몇 세력이 굉장한 자금을 가지고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작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왜곡된 차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흐름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번째는 차트가 아니다. 종목이다. 요거는 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목이라는 거죠. 강한 종목이 우선. 그 다음에 조정 구간 분할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한 종목이 우선이라는 거. 여러분 꼭 제가 차트 강의를 하면서도 미리 좀 짚어드리고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뭘 보느냐? 왜 차트를 보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벽이 있어요. 벽. 벽이 형성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벽이라는 게 뭡니까? 차트에는요, 벽이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은 올라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쉬겠죠. 그러다 재차 준비를 해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 통과가 되면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벽까지 또 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또 통과가 되면은 가는데 여기 통과가 안 되고 여기서 돌파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래쪽 벽까지 또 빠지겠죠. 요게 쌍봉이죠. 요게. 그리고 아래쪽 벽에서 다시 또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벽이라는 것이 항시 차트 안에 존재합니다. 벽은 우리가 매물대라고도 불리는데 꼭 매물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벽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에서 매도자리 알기가 쉽죠. 매도자리들 알기 쉽고 매수자리 같은 것들 우리가 또 지지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죠.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돌파가 될 만한 시점에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돌파가 되면은 그리고 비중을 조금 더 실는 거 이런 것도 뭐 돌파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전부 다 벽을 일단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벽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벽을 찾는데 차트를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벽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 요거를 알기 위해서 차트를 우리가 합니다. 두 번째, 추세의 흐름과 강도. 추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가,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게 이게 상승 추세죠. 이게 상승 추세. 또 하락 추세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참 쉽죠. 쉬운데 이거를 자꾸 까먹고 그리고 적용을 못해요. 차트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하락한 거예요. 자,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해나가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돌파가 돼야 됩니다. 박스권이.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 추세라는 말을 할 때는 하락 추세, 또 상승 추세도 있지만 추세의 변곡점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변곡점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말씀까지 드렸죠.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 데서는 시장에 대한 시장도 종목들도 이렇게 똑같이 또 추세, 변곡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벽을 알아야 되고 추세를 알아야 되고 변곡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있고 각종 보조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벽과 추세와 변곡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차트라는 게 맞아요. 차트가 맞아요. 차트를 보면은 뭔가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차트 보고. 그죠? 차트를 보고 여기가 지지가 될 것 같은 패턴이 나왔다. 깨버릴 수 있죠. 이제는 저항인 것 같다. 돌파해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거 예상이 틀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분할이죠. 분할. 지지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지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살 수 있고 이런 분할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저항선이라서 여기서 빠질 줄 알았는데 더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조금만 하죠. 더 가면은 그러면 또 매도 조금 해주고 분할 매도 해주고 분할 매매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차트가 안 맞았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차트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제 경험상 차트는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방향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맞고요. 방향성이 없을 때도 하락 추세에서는 사실 좀 힘들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잘 맞고 상승 구간에서도 잘 맞아요. 하락 구간에서도 대응하는데 차트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왜 맞을까? 왜 거기서는 자꾸 반등이 나오고 왜 그런 패턴에서는 자꾸 하락이 나올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쌍봉에서는 왜 자꾸 하락이 자꾸 되고 쌍바닥에서는 또 뭔가 반등이 나오는 걸까? 왜 그럴까?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뭐 시장의 차트라는 것을 뭐 컴퓨터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게 차트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거기에 맞는 이론은 이 말입니다. 학습 효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습 효과다. 쌍봉이 맞는 이유, 쌍봉에서 자꾸 저항이 생기면은 더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단기 고점이든 중기 고점이든 생기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은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요런 현상,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아이 쌍봉이네 그리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요번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더 고점이 형성이 되기 쉽고 실제 고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쌍봉이지만 더 갈 거야. 내용상으로는 더 갈 것 같지만 자꾸 쌍봉이 되면은 밀려가지고 일단 한번 내려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때 매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시장을 후행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려가지고 차트가 맞아 들어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걸 보고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도 보면 이제 보십시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드 앤 숄더죠. 여기서 이미 형성이 됐네요, 여기서.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어깨가 여기 어깨 두 개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여기가 머리가 돼버렸죠. 헤드 앤 숄더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나오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는 고점의 신호고 급락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헤드 앤 숄더 발생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헤드 앤 숄더가 나오니까 이 부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 심리가 차트를 보니까 빠질 것 같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커져서 여기 저점이 깨지니까 갑자기 전부 다 투매를 해버리는 거죠. 쫙 빠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버렸죠. 이런 고점 신호 같은 것들이 맞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저점 신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때는 너무 급락해갖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요런 이제 쌍바닥 같은 것들 있죠. 요런 쌍바닥 같은 거. 요번에도 여러분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나왔던 말미부터 2019년 초까지 나왔던 패턴인데 요런 게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런 게 나온 이후에야 올라갈 텐데 이거 쌍바닥 그리는데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요런 게 요번에 형성이 된 이후에 요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바닥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까요? 왜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할까? 물론 시장이 뭐 괜찮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 금리 인상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거 만들어지더니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만큼보다 딱 그만큼 폭 올라갔죠. 그러더니 또 여기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 이거 학습 효과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형성되면은 요 정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또 매도가 나오겠죠. 다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겠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심리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요. 여러분, 차트를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가? 그게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는 희한한 차트, 숨어 있는 차트, 나만 아는 어떤 비법, 비기, 이런 거 여러분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차트가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이동평균선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 보면 되고 보조지표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를 보면 됩니다. 이동평균선도 진리가 아니고요. 보조지표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차트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것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거 포함하십시오. 461선 하고요. 121선의 3배죠. 1001선까지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히 지금처럼 많이 빠져 있는 구간 있죠.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461선과 100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세팅을 해 놨죠.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461선이고요. 요 조금 더 짙은 빨간 선이 요 선이 1001선입니다. 예전 거를 이제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길게 보면은 항시 여기 보세요. 1001선이 깨지잖아요. 1001선이 깨지면은 이렇게 1001선 이런 데서 깨졌죠. 반등이 나올 때 1001선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1선이 돌파가 되면은요. 그러면 시장은 또 1001선을 잘 안 깨요. 한참 동안 1001선 위에 있습니다. 지수 같은 걸 볼 때 1001선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종목들 볼 때 지금 짠에서 위로 올라갈 때 있죠. 위로 올라갈 때 460선 이런 것들 460, 480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중기, 장기선까지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미국 시장 보실 때, 해외 시장 보실 때 미국은 조금 우리나라는 뭐 60일, 120일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일본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차트 보는 기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는 60일선, 120일선 이런 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왜 60일선, 120일 썼냐면은 옛날에는 그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이면 60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이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면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20일이니까 뭐 40일선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은 진리가 아니고 원칙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시장의 합의예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제일 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잘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 있죠. 미국 시장 지금 해외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있죠. 미국은 조금 단순하게 영자로 딱딱 떨어지게 주로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10, 20, 50, 100, 200, 500, 100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보나요?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실 때는 해외 주식 볼 때는 이렇게, 한국 시장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이동평균선에 가지고 며칠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야지 더 잘 맞는가를 자꾸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동평균선이 그냥 진리다.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정밀하게 한번 해보려고 날짜를 뭐 이리저리 바꾸고 해봐도 정밀한 이동평균선, 딱 맞는 이동평균선 안 찾아집니다. 이 주식 가격이 뭐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이 아니고 정밀한 뭐 자로 이렇게 뭐 재단하듯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61선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러면요. 61선 이동평균선 딱 찍고 점으로 딱 찍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살짝 깼다가 갈 수도 있고 안 깨고 안 닫고 갈 수도 있고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점 하나까지 소수점 하나까지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그거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연구하는 시간에 뭐 하세요? 종목 연구하세요, 여러분. 종목. 강한 종목이 우선이니까 종목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 거냐,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 물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뭐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일정 기간의 어떤 가격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 MA로 표현하겠습니다. MA는 이제 Moving Average. 그러니까 MA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1일차 되는, 10일차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 변화가 있다고 봐요. 10,000원, 그 다음 날엔 1,300원, 1,700원, 1,400원, 9,800도 빠졌다가 1,700원, 12,000원 갔다가 11,500원 여기까지 왔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동평균선은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가격의 평균이에요. 이게 종가입니다, 종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가격의 평균을 내면은요, 그러면 요 5일째 되는 날에 5일 이동평균선 값이 1240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차트에다가 1240을 딱 찍어주면 요게 그날의 5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요 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5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1,120원 이렇게 평균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5일차 되는 날에 이동평균선은 1240, 6일차 되는 선에 이동평균선은 1,120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을 땅땅 찍으면은 그 이동평균선이죠. 요게 며칠간, 요게 이제 계속해서 날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점이 모여가지고.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일차는 7일차 이동평균선의 값은 요 3일차부터 5일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은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 3일차가 이제 되는 거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찍히다 보면은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요, 지수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뭐 장기 이평선이 좀 굵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요 노란색이 20일선이거든요. 요게 노란 선,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20일이면은 오늘부터 20일이면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요 날까지네요. 요 날까지. 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 날짜만큼의 가격, 종가를 쫙 모아서 나누기 20한 게 오늘의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오늘의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은 이렇게, 이것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오늘 봉에다가 이렇게 십자선 가져다 대면은요, 옆에, 지금 이제 화면상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옆에 이렇게 이제 어디에다 이렇게 봉에다 가져다 대면은 요 표 나오죠. 숫자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요. 오늘 가격을 보니까 2,438.754가 됐네요. 이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찍으니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요. 그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이 뭐 이건 지금 종가만 막 모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것을 이제 뭐 거래량을 곱해가지고 하는 뭐 가중 이동평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안 정확해. 다른 것들은.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 값이 제일 정확해요. 왜 정확해요? 사람들이 다 이거 보니까. 많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 값 보시면 돼요. 자, 일봉상의 이동평균선도 있지만 월봉상의 이동평균선도 있죠. 자, 월봉상 이렇게 하면은 월봉상에도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20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건 21 이동평균선이 아니죠. 이것은 20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월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종가, 그러니까 어떤 달의 마지막 날의 종가죠. 그 종가들을 20개월 동안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거. 이게 이제 2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20개월이 어딘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020년도 12월부터 12월의 종가부터 그리고 오늘의 종가까지 각 월봉의 종가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그 가격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오늘 얼마냐면요. 2898.218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에 찍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동평균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일정 기간에 가격을 착 더해가지고 그것을 그 기간의 값으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가 있는데 가령 이 표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더하겠죠? 요거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눈 값이 10일 이동평균선 값이 될 겁니다. 이 종가는 똑같잖아요. 종가는 똑같지만 그 평균값을 낸 기간이 변하니까 그 평균값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동평균선 값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았어요.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매매한 평균 매매가가 됩니다. 매매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거죠. 누가 샀으니까 또 판 사람들이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 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20일 동안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고 팔고 한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보니까 6115원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최근 20일 동안 삼성전자를 사고 판 사람들의 그 가격을 평균 내보면은 딱 여기라는 거예요. 6만 원 부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60일 동안은 어떻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60일 동안은 요만큼이다. 그죠? 120일 동안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계속 빠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투자자들의 심리 흐름이기도 하죠. 이동평균선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지금 매도 심리가 상당히 커져 있고 계속해가지고 팔고자 하는 심리가 커져 있구나. 이런 거. 이게 만약에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 심리가 좀 완화됐다.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종목 선호도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요, 정배 어린 종목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펄펄 살아있어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종목 선호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역배열인 상태인데, 역배열, 정배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종목이 정배열이야.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더 빠르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방금 배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방금은 이동평균선에 의미하는 바를 드렸는데 이동평균선 보실 때 여러분들이 5일선이 어디 나와 있나 20일선이 어디 나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열이 중요해요. 배열이라는 것은 정배열, 역배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이렇게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역배열은 반대죠. 지금 상황이 역배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장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완전 정배열이 있고요. 완전 정배열. 여기 완전 정배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이렇게 있는 거. 21선이 61선보다 높고 61선이 121선보다 높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정배열입니다. 5일선, 11선 관계없어요. 이런 중기선이 이렇게 정배열 돼 있는 거. 그리고
완전 역배열은 거꾸로입니다. 지금 어떤지 볼까요,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완전 역배열 시장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이 어디 있냐면은 21선이 여기 있고요. 61선이 여기 있고 121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완전 역배열 장세입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예요. 자, 상승 추세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상승하던 그런 구간을 보세요. 상승하던 구간에서는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흐름은,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정배열이 계속되다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기간 조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배열이 계속됩니다. 이게 하락 가격 조정입니다. 또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바닥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정배열로 상승으로 돌립니다. 자, 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늘 그래왔어요. 자, 보시면은 사이클은 자, 이 구간에서 정배열입니다, 여러분. 정배열이죠. 21선, 61선, 121선. 그러다가 시장이 꼬이죠. 꼬이기 시작하다가 빠지죠.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차트 아니에요, 여러분. 꼭 지금 차트랑 비슷하죠. 2017년도입니다. 빠지죠. 그러니까 역배열이 계속되다가 또 꼬이죠. 서로 간에 막 꼬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상승 구간에서는요. 상승 구간에서는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이제 다시 또 정배열이 되고요. 이게 시장의 이동평균선의 배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은 계속 이제 역배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빠졌어요, 여러분. 계속 빠졌는데 이게 이제 꼬임 구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로 간에 막 꼬여야 돼요. 어떤 때는 막 21선 위에도 있다가 또 아래에도 있다가 막 이러면서 꼬임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뭐 바닥을 만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게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으로 돌립니다. 중기 투자는요, 언제 하시는 거냐면은 그런 꼬임 구간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꼬임 구간이 온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만드는 거죠. 이런 데서 중기 투자 종목을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배열이 막 만들어지고 정배열 이후의 꼬임, 그게 이제 고점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딱 골라놨다가 바닥 만드는 듯 싶을 때 시장이 거기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상승을 기다렸다가 상승이 되는 걸 한참 기다리다 보면 상승하다가 또 옆으로 또 흐르겠죠. 그럼 거기서 매도해 주는 게 이게 중기 투자예요. 그게 가치 투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기 투자, 가치 투자도 진입 타이밍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기 투자, 가치 투자 아무 데나 잡아라 이러지 않나요. 그것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단기 투자는 정배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급등주들 해야 되죠. 왜? 변동성을 먹는 거니까 급등주들 하는 게 좋으니까 정배열 종목을 꼭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이격이라는 게 있어요. 간격입니다. 정배열에서 이동평균선 이격이 크면 지지력이 강하고 역배열에서 이격이 크면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 자, 보세요.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격이 크죠. 이렇게 이격이 막 커집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이격이 커지죠. 그러면은 빠지다가도 또 반등이 나와요. 근데 역배열 구간에서 반대로 지금처럼 빠지는 구간에서 계속 빠지다가 올랐으면은 또 맞고 또 빠지고 올랐으면 또 맞고 또 빠지고 이러죠. 저항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격이 커진 구간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건 상승 구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21선, 61선과의 사이 그리고 61선과 121선과의 사이가 이렇게 비스무레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일단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서는 일단 쉬어가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구간이고 단기 투자는 정배열 이격이 큰 종목 공략하라. 단기 투자, 단타 같은 거 할 때는요. 급등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그 말 아니겠어요? 정배열 이격 큰 종목이 뭡니까? 급등했으니까 이게 커지죠. 자,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이면 지지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좋고요. 하락 중이면은, 근데 하락 중이야. 하락 중인데 어떤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하락 중인데 21선이 이렇게 하락 중인데 돌파가 됐어요, 봉이. 그러면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상승 중일 때 돌파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지지가 되고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여러분은 20일 이동평균선 기법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상승 중인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지가 더 잘 된다. 61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121선, 경기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1선이 벌써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뭔가 수급이 좀 꼬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121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실적에 문제가 있나? 종목은. 그리고 시장은 그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경기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도 지금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제 이용한 전략이죠. 이것은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어떤 이격을 활용한 전략 같은 것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좀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좀 빨리 한 경향이 있어서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하고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전략 부분이라서 뭐 일종의 기법이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린 게 좋으니까 시장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3분기 때 코스피 반등 목표는 2600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분기 때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모아가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는데 2250도 살짝 깰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적극 매수하시고요. 지금은 대형주 모아가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기 투자 이런 거는 지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이 좋고요.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는 바이오가 많죠. 그래서 이런 놈들, 대형주들 중에서, 중대형들 중에서 기술주 낙폭 큰 놈들, 자동차 조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또 대체 에너지주들도 지금 가다 쉬고 있는데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 거의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내일도 뭐 더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거의 근접했다 보이고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또 제가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